안녕하세요. BMD 구독자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달 만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황성욱 교수의 염증성 장질환 빅트렌드 6부작, 그 중에서 3부인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오늘 말해 보도록 할 거고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염증성 장질환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성욱 교수라고 합니다. 저희가 벌써 6부작 절반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제가 1부에서는 염증성 장질환의 진단, 그리고 2부에서는 각종 검사 방법과 함께 질병 모니터링과 목표 지향 치료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3부에서는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 약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 내용을 복습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저희가 그 이유는 잘 모른 채 생기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이고요. 만성 질환이고, 그리고 이러한 특성 때문에 완치가 되지 않는 난치성 질환입니다. 대표적으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두 가지 질환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염증성 장질환이 어떻게 생기는지 다시 한번 간단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염증성 장질환이 발병을 하려면 300개 이상 알려진 어떤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각종 환경적인 요인, 예를 들어서 흡연이라든가 생활 습관 혹은 위생이나 아니면 식습관 등에 의해서 어떠한 손상이 계속 누적이 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어느 순간 한번 트리거가 되는 2차 손상이 유발이 되게 되고요. 그것이 감염일 수도 있고 약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잘못된 시기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그러한 2차 손상이 생긴 뒤에 질병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뒤에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염증이 지속되는 상황이 유지가 되다가 어느 순간 환자분께서 이제 증상을 느끼게 되고, 그때 비로소야 염증성 장질환이 진단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는 동안에 환자분의 장에는 조직 손상이 누적되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이러한 조직 손상이 누적되기 전에 무증상의 염증 단계에서 적절한 치료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아직은 이러한 단계에서 저희가 진단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고요. 대개의 경우에는 어떠한 증상이 생기고 그러한 단계에서 진단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목표 지향 치료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목표 지향 치료, 굉장히 말이 어렵습니다만 우리 염증성 장질환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그러한 치료의 개념입니다. 먼저 염증성 장질환은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완치가 되지 않는 질병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질병은 완치라는 개념은 없고요. 하지만 염증이 완전히 억눌러지면서 증상이 없는 그런 관해기에 도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활동기 혹은 관해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고요. 환자분께서 염증이 심하게 생기고 증상이 생기는 그런 활동기를 겪을 때 저희는 관해 유도 치료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관해기에 한번 도달하고 나면 이 관해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해 유지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또 어떠한 이유로 한번 손상이 되면서 급성 악화 과정을 겪게 되면 다시 관해 유도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과거에는 환자분의 증상을 좋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의 목표였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검사 방법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런 다양한 치료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증상을 좋게 해주는 것이 제 1차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저희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증상은 괜찮지만 염증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협착이나 누공 혹은 대장암 혹은 아주 염증이 심해서
약물이 듣지 않는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결국에는 수술을 받게 되고 이러한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장 손상이 계속 누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트렌드는 이러한 장 손상이 누적이 되고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조기에 염증을 잘 발견하고 이러한 조기에 발견된 염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조기에 적절하게 함으로써 증상을 좋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장 손상을 최소화하고요. 그 뒤에 수술이나 아니면 불필요한 입원을 감소시킴으로써 건강한 일반인과 동일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현재 염증성 장질환의 제1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 지향 치료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내 눈에 보이는 증상을 치료하는 것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염증까지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개념이고요. 이러한 개념에 도달하기 위해서 치료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치료를 적극적으로 조정해서 결국에는 장기적인 질병의 경과 및 예후를 좋게 하는 것이 현재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 목표를 저희는 단계별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단계 목표는 단기 목표인데요. 당연히 환자분의 증상이 빠른 시일 내에 좋아지셔야 됩니다. 짧게는 수일 혹은 수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한두 달 내로는 환자분의 증상이 좋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것을 증상의 관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증상이 좋아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염증이 좋아지는 것을 목표로 해서 2단계 목표, 중기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생화학적 관해입니다. 이 생화학적 관해는 보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유명한 것이 대변 칼프로텍틴과 CRP, C 반응성 단백이고요. 이러한 대변 칼프로텍틴과 CRP가 정상화되는 것이 제 2단계 목표입니다. 그 다음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혹은 2년,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장기 목표이지만 3단계 목표로 염증이 모두 호전되는 깊은 관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는 점막 치유, 어떤 경우에는 CT나 MRI 혹은 장 초음파로 들여다보는 영상학적 치유 혹은 조직 검사까지 해서 얻어야 하는 그런 조직학적 치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의 치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염증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깊은 관해라는 궁극의 목표를 향해 간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관해에 도달하기 위해서 염증의 정도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검사 방법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하지만 그 어떤 검사 방법도 완벽한 검사는 없고 정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환자분들이 좀 불편해하는 검사들이 대다수이고 환자분들이 좀 편해하면 그 정확도가 떨어지는 검사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굵은 글씨로 표시해 놓은 대장 내시경, 소장 CT나 소장 MRI, 장 초음파, 그리고 대변 칼프로텍틴, C 반응성 단백과 같은 혈액 검사의 각종 조합을 통해서 저희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환자분들의 염증의 정도를 파악하고 있고 이 검사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약을 쓰고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방법으로 염증의 정도를 파악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 주제가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 약물이고요.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 염증성 장질환은 내과 질환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과적으로 검사를 잘하고 염증의 정도를 잘 파악하고 그의 염증을 치료 약물로 잘 치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한 것들로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순간순간을 넘어가기 위해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염증성 장질환에서 이 수술도 굉장히 중요하고 큰 영역입니다만 제가 내과 의사이다 보니 오늘은 주로 이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 약물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에 있어서 치료 약물은 크게 3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1단계는 항염증제 5-ASA 제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2단계로는 면역조절제 혹은 저희가 과거에는 면역 억제제라고 불렀었는데 이 어감이 별로 좋지 못해서 최근에는 면역 조절제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는 많은 환자분들이 주사제로 알고 계시는 생물학제제, 그리고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주사제는 아닙니다만 같은 개념에 속해 있는 소분자 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교수님 혹은 담당 의사에 따라서는 표현하는 방법에 표현하는 그 단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크게 3단계로 나뉘어서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항염증제, 면역억제제, 그리고 생물학제제나 소분자제제 이 생물학제제와 소분자제제를 함께 부르기 위해서 최근에는 표적치료제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고 혹은 상급치료제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여튼 굉장히 이렇게 많은 약들을 역시나 우리 이 내과 의사들은 이러한 약들의 조합을 통해서 환자분들을 적절히 치료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치료의 1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치료의 1단계는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항염증제 혹은 5-ASA 제제가 있고요. 외국에서는 메살라진 혹은 메살라민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항염증제는 치료의 1단계 이니만큼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가는 약제가 되겠고요. 궤양성 대장염의 주치료 약제가 되고 있고 혹은 초기 크론병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약제입니다. 항염증제는 현재 국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펜타사, 아사콜, 그리고 메자반트가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피린이라든가 아니면 콜라잘과 같은 약제들도 많이 썼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러한 약제들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그러한 약제들을 많이 쓰는 경우는 없고 이제는 이제 만약에 새롭게 진단되셔서 이 항염증제를 새롭게 시작하신다면 아마 대부분 이 세 가지 약제 중 하나의 약을 받게 되실 겁니다. 이 약제들의 특징은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약제라는 사실을 꼭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약제들은 내 몸에 우리가 입으로 먹은 다음에 우리 몸속으로 흡수가 되어서 효과가 나타나는 약들이 아니고요. 우리 장벽을 따라 흘러내려가면서 장벽에 들러붙은 다음에 거기에서 국소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이 장 점막에 붙어서 그래서 그 뒤에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약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국소적으로 효과를 나타낸다고 표현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약제들은 있지만 하지만 이 약제별로 효능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펜타사를 쓰시던 아사코를 쓰시던 아니면 메자반트를 쓰시던 비슷한 용량의 약제를 투여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약제 간의 효능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약의 크기가 다르고 약의 용량이 다르고 심지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루약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제의 크기 혹은 복용법에 따라서 환자 개별에 맞는 약제는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약제를 만드는 과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부작용의 측면에 있어서도 약제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효능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약의 크기와 복용법이 다르고, 그리고 약제가 우리가 이제 입으로 먹은 다음에 약이 분해되는 위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또 약간씩의 약제 효과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항염증제를 잘 쓰는 것만으로도 환자분들의 증상과 염증이 좋아지는 것을, 혹은 부작용이 덜 생기는 것을 객관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항염증제를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 염증성 장질환 치료의 가장 첫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항염증제는 국소적으로 작용을 하는 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염증이 항문 근처, 그러니까 대장의 끝부분에 위치한다면 이러한 좌약이나 관장약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입으로 먹어서 대장의 끝부분까지 내려오는 것보다는 대장의 아랫부분, 항문에서 약을 밀어넣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말이고요. 역시나 앞서 얘기 드렸던 그러한 약들이 좌약의 형태 혹은 관장약의 형태로 이미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펜타사 1g 좌약, 아사콜 500mg 좌약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관장액으로 4g짜리 아사콜이 현재 시판되어 있습니다. 약제별로 용량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같은 좌약끼리는 그 효과 차이가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약제별로 그 약제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질감이라든가 아니면 약간의 크기 차이 혹은 포장 방법, 이런 것들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환자분들의 선호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관장액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굉장히 약이 잘 들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약이 좀 부피가 좀 큽니다. 그래서 보관에 있어서 혹은 약을 사서 집에 들고 가는 데 있어서 환자분들이 간혹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약 자체가 좀 크고 약을 좀 깊숙하게 이 앞쪽에 꽂아서 항문 쪽으로 이제 주입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불편감 때문에 오히려 더 쓰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항염증제는 그러한 이 장의 표면에 들러붙어서 작용한다는 그런 국소적으로 작용한다는 그런 특징 때문에 궤양성 대장염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궤양성 대장염은 주로 대장에만 염증이 생기는 병이고요. 그리고 이 항문 근처, 직장에서부터 연속된 염증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에만 염증이 생기는 궤양성 직장염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이 좌약만 잘 사용해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 좌약만 쓰면서 잘 치료받고 계시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많은 환자분들, 특히 젊으신 분들이 이 좌약을 쓰시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첫 진단이 되고 나신 다음에 직장염이라고 하더라도 이 좌약과 경구약을 함께 드리고 있고요. 두 가지 약제를 모두 사용해 보신 뒤에 좀 더 선호하는 쪽으로 처방을 해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염증의 정도가 직장을 넘어서서 이 좌측의 대장까지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때부터 경구약이 본격적으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이 관장액을 잘 사용한다면 이 관장액이 이쪽으로 항문으로 주입해서 왼쪽으로 누워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누워 있게끔 하거든요. 그러면 이 관장액이 여기까지 잘 분포하면서 효과적으로 약이 작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론적으로는 관장액만 잘 사용하셔도 좌측 대장염이 웬만큼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관장액을 쓰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경구약과 관장액 혹은 좌약을 같이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범위의 대장염이 되면 역시나 이 경구약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고요. 하지만 역시나 많은 환자분들께서는 이 대장의 시작 부분의 염증보다는 이 항문 근처의 염증, 그러니까 직장에 생겨 있는 염증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그 직장의 염증을 잘 조절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나 광범위 대장염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환자분들께서 좌약을 함께 쓰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과서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직장염, 좌측 대장염, 그리고 광범위 대장염의 인가에 따라서 그 약의 사용법이 조금씩 다른 것처럼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환자를 볼 때는 많은 환자분들이 경구약과 좌약 혹은 경구약과 관장액을 같이 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혹은 좌약이랑 관장액을 쓰기 어려워 하시는 경우에는 경구약만 쓰시면서 지켜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론병에서도 이 항염증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기 크론병 혹은 염증이나 장 손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여전히 크론병에서도 항염증제를 많이 쓰고 있고요. 하지만 만약에 환자분께서 염증이 군데군데 여러 군데 있거나 아니면 이미 장 손상이 왔을 정도로 심한 크론병이라면, 그러한 경우에는 이 염증제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실제로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 항염증제를 많이들 여전히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염증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약제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약제를 쓸 때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신대요. 이 염증성 장질환에서 쓰는 여러 가지 약제들 중에서 이 항염증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약제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전한 약제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을 애매하게 하죠. 상대적으로. 그 이유가 많은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부작용들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울렁거림이라든가 소화불량, 변비와 같은 위장장애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벼운 두통이라든가 감기기운, 혹은 여드름이 심해진다거나 탈모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관절통이 생긴다거나, 하여튼 이런 저희 의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꽤 성가실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부작용들이 생기실 수 있고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러한 사소한 부작용들은 대개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거나 아니면 가벼운 약제를 추가함으로써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긴 합니다. 혹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약제 용량을 조금 줄임으로써 이러한 부작용들이 호전되는 것을 저희가 흔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부작용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흔하진 않지만 대략 100에서 200명 정도 중에 1명 정도는 급성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환자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작용이고요. 만약에 내가 이 항염증제, 이 펜타사나 아사콜 혹은 메자반타와 같은 약을 시작하셨을 때 한 2, 3주에서 한 1, 2주부터 시작해서 한 달, 2달 이 정도 사이에 만약에 심하게 아주 심한 복통이 생기면서 미열이 나고 명치에 불편감이 생긴다. 자,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급성 췌장염을 의심하셔야 되고요. 그러한 경우에는 꼭 근처 병원 혹은 다니시던 병원에 가셔서 췌장 관련된 검사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혹은 이러한 심한 과민 반응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백혈구 감소나 빈혈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약제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심한 피부 발진 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사소한 부작용이긴 합니다만 환자분들이 깜짝 놀라가시는 것이 바로 이 소변색 변화입니다. 제가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이 항염증제는 우리 몸에 흡수되어서 작용을 하는 약은 아니고 장을 따라서 흘러내려가면서 장 점막에 붙어서 효과를 나타내는 약인데요. 하지만 약제에 따라서 10에서 한 20% 정도는 우리 몸에 흡수가 되기는 합니다.
그 뒤에 우리 소변으로 이 약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 소변에 그 들어있는 그 소량의 약물이 그 변기에 묻어 있는 그 소독약과의 반응을 하면서 그 변기의 소독약에 반응을 하면서 약간 짙은 갈색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 소변색 변화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의 몸에 전혀 해가 되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그 변기에 묻어 있는 소독약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내 몸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 1단계에 속하는 약 중에 이 스테로이드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 1.5단계 정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종의 급한 불 끄는 용도로 쓰는 약제입니다. 여기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저희가 이 급성 악화가 되고 관해가 유지가 되고 그러다가 다시 급성 악화가 되고 관해가 유지가 되고 이러한 과정을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이제 겪게 되는데 그럴 때 이 급성 악화를 가장 빠르게 좋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이 스테로이드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은 이 스테로이드 약제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이 스테로이드는 우리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약 중에 여전히 가장 강력한 면역 억제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약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만 한다면 다음 단계 약으로 넘어가지 않고 역시나 다시 원래대로 장기간 관해 유지가 가능한 약제이고요. 하지만 이 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장기간 사용 시 부작용이 심하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 이유 때문에 증상이 아주 심한 활동기에 단기간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2달에서 3달에 걸쳐 감량하고 끊도록 그렇게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테로이드는 국내에 다양한 이름으로 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아마 환자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이 소론도 혹은 메칠론이라는 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래에서 쓸 수 있는 경구 약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약제를 많이 쓰고 혹은 경험해 보셨을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입원하게 되실 정도로 굉장히 심한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정맥으로 스테로이드제를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약제 모두 굉장히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2달에서 3달 정도 쓰고 약을 중단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 최근에는 이러한 클리퍼라든가 관장액과 같은 이런 장에만 작용하는 이런 스테로이드제도 나와서 요즘에는 이러한 약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먼저 클리퍼를 말씀드리면요. 궤양성 대장염에서 허가 및 급여가 되어 있고요. 이러한 클리퍼란 약은 일종의 스테로이드인데 이 장에만 작용하는 스테로이드고 우리 몸에 흡수되는 정도는 굉장히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론도라든가 메칠론과 같은 약제만큼 강력하진 않습니다만 대신에 그거보다 훨씬 적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증이 아주 심하지 않은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게서는 이 클리퍼란 경구 약제를 많이 쓰고 있고요. 비슷한 개념으로 역시나 소론도나 메칠론과 같은 굉장히 강한 스테로이드는 아닙니다만 관장액을 항문으로 밀어 넣음으로써 국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러한 엔토코트와 같은 관장액도 저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구 약제, 앞서 얘기 드렸던 전신적으로 작용하는 저희가 굉장히 강력한 면역 억제 약인 이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쓰게 되면 이러한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사실 이미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보시는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린다거나 아니면 얼굴이나 몸이 붓는다거나 혹은 식욕이라든가 체중이 너무 빨리 증가한다든가 아니면 두통 혹은 수면 장애도 많이 호소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감정의 기복이 심해진다 아니면 여드름이 나거나 아니면 다모증
털이 많이 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은 사실 대부분 스테로이드를 두세 달 내로 끊는다면 대부분 저절로 사라지는데요. 이것 말고 너무 긴 장기간의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 혹은 스테로이드를 너무 짧은 기간에 반복해서 사용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고혈압이나 당뇨, 백내장, 녹내장, 골다공증 혹은 심한 감염증이나 위궤양 같은 이런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들이 이러한 부작용이 생긴다는 건 이미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스테로이드를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기간에 사용을 해준다면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환자분들의 그 약제 사용에 있어서 굳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효과적으로 관해를 잘 유지시켜서 줄 수 있다. 그래서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이 스테로이드라는 약제도 굉장히 좋은 약제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치료의 1단계는 항염증제 5-ASA 제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치료 2단계부터는 전신적으로 작용하는 약제들입니다. 그 치료 2단계의 첫 번째는 이 면역 조절제가 되겠고요.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면역 억제제라고 불렸는데 현재는 그 어감이 좋지 못해서 면역 조절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역 조절제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역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면역 조절제로 쓰고 있는 가장 많은 약제들은 이 아자티오프린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이뮤테라, 아자비오 혹은 아자프린 이러한 약제들 혹은 사실 거의 같은 약입니다. 같은 약이지만 메르캅토퓨린이라는 성분명을 가지고 있는 퓨리네톤이라는 약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약제는 같은 약이고요. 이 메르캅토퓨린이라는 약이 사실 이 성분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이 두 약제를 구분해서 이해하고 계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이 약제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때는 아래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을 쓰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메토트렉세이트는 경구약제 그리고 피하약제 양쪽 주사제죠. 양쪽 모두 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약제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약제, 한번 경구로 투여하거나 아니면 주사제로 맞게 되는 그런 약제입니다. 이 면역 억제제 혹은 이 면역 조절제는 전신적으로 말 그대로 면역력을 어느 정도 떨어뜨려 주면서 이러한 염증성 장질환의 염증 정도를 해결해 주는 약제이고요. 따라서 이 우리 몸 소화기관 어디에나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그리고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만 궤양성 대장염보다는 조금 더 안쪽으로 염증이 파고들기 시작하는 그런 크론병에 있어서는 가장 주가 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론병 환자분들이 이 면역 조절제 혹은 면역 억제제를 투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에서도 항염증제로 잘 조절되다가도 자꾸 스테로이드를 반복해서 쓰게 되는 상황 혹은 이 항염증제로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에게서도 이 면역 억제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약제는 경구 약제고요.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아자티오프린 그리고 멜캅토프린 양쪽 모두 경구 약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싼 약제이기 때문에 나라의 급여 기준상 이제 만약에 그 항염증제에 잘 듣지 않는 경우에는 이 면역 억제제를 먼저 쓰게끔 그렇게 이제 나라에서 공고를 하고 있는데 이 면역 억제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효과가 느리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한 3에서 4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래서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이 면역 억제제를 시작하시면서 앞서 얘기 드렸던 스테로이드를 함께 쓰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면역 억제제는 말 그대로 면역력을 약간 떨어뜨리는 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든 약제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런 일반적인 위장장애에서부터 시작해서 피로감이나 쇠약감
나는 너무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어져요. 이렇게까지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요. 피부에 각종 뭐 여드름이라든가 각종 트러블을 일으키기도 하고 아니면 탈모와 같은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들 역시 앞서 얘기 드렸던 항염증제와 비슷하게 약제 용량을 조절해 주거나 아니면 저희가 다른 약제를 한두 가지 추가해 줌으로써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부작용보다는 저희가 이 약제를 장기간 사용했을 때 감염이라든가 림프종과 같은 좋지 않은 병들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우려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제를 쓴다고 해서 뭐 감염이라든가 림프종의 그 확률이 뭐 압도적으로 높아진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일반 인구 대비 한 1.5에서 2배 정도 이러한 감염증이라든가 림프종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염증성 장질환을 잘 치료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면역 억제 상태가 되고 계속 과도하게 활성화된 그 염증 때문에 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득실을 따져 보았을 때는 한 1.5에서 2배 정도 생길 수 있는 이러한 굉장히 드문 합병증 때문에 면역 억제제 사용을 꺼려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오히려 좀 더 염증을 적극적으로 잘 조절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면역 억제제를 부작용을 감소하고 쓸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면역 억제제를 씀에 있어서 또 역시나 환자분들이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부작용이 있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급성 췌장염입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항염증제와 비슷하게 비슷한 비율로 한 100명에 1명 정도의 환자분에게서는 이 급성 췌장염이 생길 수 있다고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역시나 약을 쓰고 나서 한 2주에서부터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심하게 배가 아프면서 약간의 열이 나고 뭔가 식욕이 떨어지고 이런 증상이 나면 반드시 급성 췌장염을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면역 억제제를 쓰면서 또 우리 의사들이 가장 경각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이 백혈구 감소증입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이 면역 억제제를 쓰고 나서 백혈구 감소증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는데 다행히도 저희 이런 각종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NUDT15 혹은 TPNT와 같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런 아자티오프린이나 메르캅토피린이라는 약을 썼을 때 골수 억제와 백혈구 감소증이 얼마나 생기는지 저희가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이런 유전자 검사를 약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맞추어서 이러한 면역 억제제의 약 용량을 결정하는 것이 현재의 염증성 장질환 치료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치료 3단계 표적 치료제 그리고 혹은 담당하시는 선생님에 따라서는 상급 치료제라고 부르는 약제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표적 치료제 혹은 생물학 제제와 소분자 제제가 저희 염증성 장질환에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저희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는 정말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치료 1단계, 2단계 이 약제들은 전부 다 저희가 수십 년 전부터 써오던 약들이었고요. 저희가 보편적인 약제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러한 약제들은 물론 그것만으로도 염증이 잘 조절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으로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저희가 그랬을 경우에는 다음 단계 약제에 쓸 약이 별로 없어서 수술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 저희가 한 15년에서 20년 전에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였습니다. 하지만 이 레미케이드라고 하는 이 생물학 제제의 선발주자 이 약이 20년 전에 먼저 저희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위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생물학 제제와 소분자 제제가 저희 염증성 장질환에서 쓰여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는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약제들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약제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전반적인 약제의 이 클래스별로 분류별로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항 TNF 제제고요.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레미케이드가 가장 먼저 나왔던 생물학 제제입니다. 성분명은 인플립시맙이라고 하고요. 그 뒤에 램시마, 레말레초와 같은 똑같은 인플립시맵의 성분을 가지는 약제들이 현재 국내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맥주사로 나와 있고요. 레미케이드, 램시마, 레말레초 모두 정맥주사로 나와 있고 저희가 현재 굉장히 많은 생물학 제제와 소분자 제제가 나와 있지만 여전히 이 인플립시맵 성분을 가지는 이 항 TNF 제제가 여전히 가장 강력한 생물학 제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는 점도 잘 알려져 있고요. 뭐 결핵이라든가 아니면 건선 혹은 뭐 각종 다양한 뭐 주입 반응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여전히 제일 강력한 약제이지만 그만큼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램시마가 피하 주사로 나오면서 과거에는 저희가 이 정맥 주사를 병원에 와서 2달마다 병원에 와서 맞았다면 최근에는 이 피하 주사를 자기 스스로 2주마다 맞게끔 나와서 환자분들이 훨씬 더 편하게 이 약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아직 저희가 그 근거는 완전하진 않습니다만 이 피하 주사가 정맥 주사보다 조금 더 효과가 좋다는 보고도 있어서 앞으로 이 피하 주사의 인플립시맙 피하 주사에 대해서 눈여겨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왔던 이 항 TNF 제제 중에 하나가 아달리무맙과 골리무맙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휴미라, 아달로체, 유플라이마 그리고 젤렌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어 있고요. 아달리무맙 그리고 골리무맙 같은 경우에는 심폰이라는 약제명으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약제 모두 자가로 맞는 주사고요. 아달리무맙은 2주마다 그리고 골리무맙은 4주마다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항인테그린 제제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몸에 림프그라는 그런 염증 세포가 염증이 많이 생긴 그 자리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약제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특성 때문에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성분명은 베돌리주맙이고요. 킨틸레스라는 상품명으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약제는 보시는 것처럼 정맥주사, 피하주사 모두 출시가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정맥주사를 맞다가 편의성의 측면에서 피하주사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항인터루킨 제제입니다. 이 인터루킨 12, 13이라는 우리 몸의 염증성 장질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인터루킨을 잡아주는 그런 약제이고요. 성분명은 우스테키누맵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스텔라라, 스테키마 그리고 에피지텍이라는 약으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약제는 모두 처음에 한 번은 정맥 주사로 맞았다가 두 번째 맞을 때부터는 피하 주사로 맞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8주에서 12주 간격으로 주사를 맞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병원에 와서 투여하고 귀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분자 제제입니다. 이 소분자 제제들은 모두 경구 약제입니다. 저희가 입으로 먹는 약제고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생물학 제제만 있을 때는 주사제라고 불러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이 3단계 약제 중에 소분자 제제, 이 경구 약제가 출시가 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주사제라고 부르지는 않고 표적 치료제 혹은 상급 치료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잭 억제제를 소개시켜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토파시티닙, 필고티닙 그리고 우파다시티닙이라는 성분명으로 젤잔즈, 지슬레카, 림보크란 약제명으로 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중간에 있는 지셀레카는 조금 다릅니다만 이 젤잔즈와 림보크는 제가 앞서 얘기 드렸던 항 TNF 제제만큼 강력하다고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역시나 부작용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약제를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 필고티닙은 효과가 조금 덜한 대신에 부작용이 굉장히 안전한 약제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약제 중에 하나가 이 S&P 수용체 조절제고요. 오자니모다라는 성분명으로 나와 있고 제포시라는 약제명으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약제도 최근에 나온 약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적절한 환자군을 설정해서 약제를 잘 사용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듣고 나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크론병에서는 5가지의 생물학제제와 소분자제제,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에서는 9가지의 약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의사들은 이 약제를 쓸지 말지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생물학제제나 소분자제제를 어떤 타이밍에 쓸 것이며, 그리고 그보다 더 어떤 약제를 먼저 쓰고 어떤 약제를 그 뒤에 쓸 것인가. 첫 번째 약제, 두 번째 약제, 세 번째 약제를 하는 것에서 더 많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런 약제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과일 것이고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효과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약제들이 나와 있지만 그 어떤 약제들도 모든 환자에게서 100% 듣는 약제는 안타깝게도 아직 없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약제라고 하더라도 한 60에서 70% 정도 듣는 것이 최선이고, 그거보다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약제들은 한 50% 정도 약이 듣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세면서 부작용이 적은 약이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효과가 비교적 좋은 약들은 그만큼 부작용이 수반되고, 상대적으로 효과가 좀 덜한 약들은 그만큼 부작용이 굉장히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앞서 들은 약제들 중에서 킨틸레스라든가 아니면 스텔라라와 같은 약제들은 굉장히 부작용이 적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약제의 특성들,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특성들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보고 환자분의 상태에 맞추어서 어떤 약제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환자분들을 볼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인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저희가 이런 생물학제제나 소분자제들을 환자분들께 권유를 해 드릴 때에는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효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효과를 잘 내기 위해서 환자분들의 질병이 어느 정도이고 얼마나 심하고 혹시 합병증은 생기지 않았는지, 환자분들의 상태는 어떤지, 삶의 질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효과적인 측면을 가장 먼저 보게 되지만, 하지만 환자분의 나이가 어떻고 이전에 어떤 병을 가지고 있고 혹은 환자분이 치료를 가지고 있냐 없느냐, 아니면 장 쪽 말고 다른 쪽에 증상은 없는지, 혹은 가임기 여성은 아니신지, 혹은 환자분이 주사제를 선호하시는지 먹는 약을 선호하시는지, 이러한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생물학제제 혹은 소분자제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혹은 이러한 것들 외에도 내가 근무하는 병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고 내가 이러한 약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경험이 있는지도 이 약제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희가 이 3단계 약제 주사제를 권고해드리면 처음에는 뭔가 무서워서 나중에 써볼래요.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이 약제를 일단 한번 시작하고 나신 다음엔 내가 이걸 왜 이제서야 시작한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1단계, 2단계 약제만으로 항염증제와 스테로이드, 그리고 면역 억제제만으로 잘 조절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약제들이 잘 듣지 않을 때에는 3단계에 속해 있는 이 표적치료제, 생물학제제와 소분자제제를 적극적으로 잘 씀으로써 여러분들의 증상을 좋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염증까지 좋게 해드린다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일반인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는
여러분들의 약제 사용 패턴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궤양성 대장염에서는 많은 환자분들이 아미노살리실산 항염증제입니다. 5-ASA 제제를 의미하고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 궤양성 대장염에서는 이 5-ASA 항염증제를 쓰고 계시고, 하지만 일부분의 환자분들은 면역 억제제, 그리고 한 10에서 20% 2024년, 25년 기준으로는 아마 10에서 20% 정도에 되는 환자분들이 이 생물학제제를 쓰고 계실 것 같고요.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이 면역 조절제와 생물학제제의 비율이 훨씬 높아서 아마도 지금은 생물학제제, 소분자제제를 쓰고 계시는 분이 거의 50%에 육박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이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가 이렇게 발달하면서 여러분들의 복통과 설사, 혈변과 같은 증상들이 해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심지어 요즘 환자분들은 해가 가면 갈수록 오히려 과체중이나 비만에 속해 있는 환자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뚜렷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이런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이러한 약제들이 적극적으로 도입된 이후에 진단된 환자분들은 그 수술률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것을 실제 국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고무적인 것은요. 저희가 과거에 이러한 약제, 생물학제제나 소분자제제가 하나가 출시가 되면 허가를 받고 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가 되는 것까지 한참 시간이 걸렸고, 하나의 약제가 나온 다음에 다음 약제가 나오는 데까지 역시나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거의 1, 2년 간격으로 새로운 약제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내년 아니면 내후년쯤이면 또 새로운 약제가 국내에 도입이 될 것 같아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생물학제제 쓸 수 있는 생물학제제와 소분자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저희가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의 염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무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약물 순응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경구 약제들, 그리고 이 경구 약제와 함께 이 약제들을 잘 쓰기 위한 약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약제들을 잘 쓰지 않으면 결국에는 병이 다시 나빠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병은 완치되는 병이 아니고요. 약제를 잘 복용하지 않으면 나빠질 가능성이 한 3배에서 5배 정도 높아진다고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만약에 약을 자의로 중단하는 경우에는 1년 내에 30%, 그리고 5년 내로는 50에서 70%까지 재발한다고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의 모두에게서 이렇게 약을 얼마나 잘 복용하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 정도로 약물의 치료, 처방만큼이나 이 약물 순응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거의 한 50분 되는 시간 동안 제가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 약물에 대해서 많이 얘기 드렸습니다. 이 염증성 장질환에 있어서 치료 약물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좀 긴 시간 동안 얘기 드렸는데, 아무쪼록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달 뒤죠. 10월 18일 토요일 오후 10시에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 그리고 일상관리, 식이, 그리고 임신과 출산, 예방주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희가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많은 질문들을 제가 받지는 못할 것 같고요. 질문 한두 가지 정도 말씀을 해드리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12월에 마지막 시간에 Q&A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올려주신 질문들을 다 수합을 해서 답변을 드릴 예정이니 너무 걱정 마시고 마지막 6부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쭉 내려주실까요? 이건 좀 저희 염증성 장질환과는 좀 다른 얘기고, 예, 그 면역 억제제 관련된 질문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억제제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몇 달이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면역 억제제를 약을 쓰고 난 뒤에 한 3달에서 4달 정도는 지나야 충분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 면역 억제제는 뭐 각종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용량까지 가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 자체도 느리고 그리고 충분한 용량까지 도달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약을 저희가 관해를 유도하는 데 쓰는 건 아니고요. 관해 상태를 잘 유지시키는데 주 쓰임새가 있고 그 사이의 증상은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스테로이드 혹은 그 전에 뭐 스테로이드를 쓰기 전에 혹시 한 번도 치료를 받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항염증제와 같은 약들 이런 것들을 쓰면서 저희가 이제 증상을 조절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다음 질문 보면 요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짐없이 약 복용을 하고 있고 꾸준히 1시간씩 러닝도 하고 있고 스태퍼도 5,000개씩 타고 계시면서 관해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총건 같은 후유증이 찾아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운동하면서 지내면 계속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걸까요? 제가 지난번에 비슷한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요.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약도 꾸준하게 잘 드시고 계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몸 관리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죠. 이러한 경우에는 거의 재발하지 않습니다. 거의 재발하지 않고 물론 저희가 뭐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뭐 장염이 걸린다거나 저희가 뭐 부득이하게 어떤 약을 먹으면서 순간순간 갑자기 뭐 증상이 조금 재발하고 염증이 조금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천공과 같은 극단적인 후유증이 합병증이 찾아올 가능성은 매우 드물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꾸준하게 약 잘 쓰시고 몸 관리 잘 하시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별 문제 없이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중 얘기 물어보셨는데요. 체중은 저희 염증성 장질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체중이 많이 늘면 그 체중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 복부 지방이죠. 내장 지방 자체가 저희 염증성 장질환을 나쁘게 한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체중이 늘면 엉뚱한 일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간이라든가 혈압, 당뇨 혹은 이 혈압, 당뇨가 오래되다 보면 심혈관 질환, 뇌졸중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쪽에 악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과 같은 약들이죠. 아스피린 혹은 소염진통제 같은 약들을 오래 쓰시면 저희 쪽에 장 쪽에 염증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은 피가 더 나기도 하죠.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심장이라든가 아니면 뇌혈관 질환들이 심한 경우에는 또 그러한 약들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중이 단순히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뭐 비만이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저희 염증성 장질환과 굉장히 중요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체중이 늘어나면 크론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혹은 복용하는 약이 많아지거나 혹은 체중이 늘어나면서 저희 쪽의 약을 오히려 중단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지방간이죠. 지방간이 심하신 분들은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면서 저희 쪽의 약들 중에 일부가 간에서 분해되는 약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간 수치가 지방간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가면 저희가 약제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체중도 저희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 그래서 아마 제가 다음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마 하나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항생제, 소염제 같은 약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흔히 쓰는 약, 항생제나 소염제와 같은 게 염증성 장질환 약물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나요? 예.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염증성 장질환이 걸리고,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 감기 흔하게 걸릴 수 있죠. 일반적으로 쓰는 감기약들은 대부분 다 별 문제 없습니다. 별 문제 없고요. 항생제도 심하게 감기가 오거나 폐렴이 의심되거나 이러면
필요한 경우에는 꼭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항생제는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리 염증성 장질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능한 단기간만 사용하도록 권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소염 진통제도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데 뭐 꼭 감기뿐만 아니라 뭐 관절이 안 좋거나 다른 곳에 통증이 있을 때 소염 진통제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소염 진통제 역시 오랜 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리 염증성 장질환을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소염 진통제 오래 쓰고 나면 여기 속이 많이 쓰리죠. 위가 많이 쓰리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처럼 유사하게 소장과 대장의 궤양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1에서 2주 정도 이상은 쓰지 않도록 저희가 권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오늘 시간이 많이 되어서 질문은 이 정도로 그치도록 하고요.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나중에 6부에서 오늘 주신 질문들을 잘 수합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